저는 김미순입니다. 올해 75이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로 혼자 힘으로 아들 최민준이를 키웠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죠.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더군요. 며느리 강수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준이 가정을 꾸린 뒤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아들 집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가지는 않았죠. 젊은 부부에게 방해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끔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겨우 4평 남짓. 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겨우겨우 내고 있었죠. 남은 돈으로 식비를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가끔 아프면 참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날들이었죠.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아들에게 짐되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무너진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주저앉았죠.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저는 기어서 핸드폰까지 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 후에 봤더군요. 엄마, 왜요? 바빠요. 민준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아, 엄마가 좀 이상해. 몸을 못 가누겠어.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강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돈 달라는 거예요? 귀에 박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가득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수영아. 엄마가 정말 아픈가 봐. 민준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영은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들리는 말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 일단 119 불러요. 저는 회사에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저를 들것에 실었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다고 했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석 달치와 생활비로 모은 전부였죠. 그 돈을 쓰면 월세를 못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전화도 없었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했어요. 정확히 210만 원. 저는 통장을 텅 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힘없이 문을 열었죠. 그런데 현관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메모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이 차갑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냥 멍하니 보냈어요. 결국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런 부탁하기 싫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민준이는 대답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월세를 못 냈어. 집을 나가야 해. 잠시만, 정말 잠시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막는 소리가 들렸죠.
웅성거리는 소리들. 강수영과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오세요. 대신 올해는 안 돼요. 알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죠.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죠. 작고 낡았지만 제 보금자리였어요.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집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갈 곳 없는 사람이 됐죠. 버스를 탔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더군요. 모두 자기 갈 곳이 있어 보였어요. 저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 내 자리, 아무것도 없었죠. 민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큰 단지였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수영이 서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반갑지 않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수영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차가웠죠.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하더군요. 엄마, 작은 방 쓰세요. 짐 두고 나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여기선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짐이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영아, 내가 도와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됐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차갑게 잘라 말했죠. 저는 물러났습니다.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준이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식탁에 앉았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4명 몫이었어요.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 밥은 없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수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어머님은 나중에 드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죠. 아내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봤어요. 10살, 8살 남매였죠. 예전엔 할머니라고 반겼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여기 있어? 딸아이가 물었어요. 강수영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계시는 거야. 곧 가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잠깐. 곧 가실 거니까. 그 말들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이들은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코를 찡긋했죠. 할머니 냄새가 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또렷하게 들렸죠. 수영은 웃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민준이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 없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만 남았죠. 부엌으로 갔어요.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아들 집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있었죠. 저는 조금만 덜어서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수영이 밥을 푸더니 제 앞에 놓았죠. 밥그릇이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 절반 정도였습니다. 반찬도 적었죠. 어머님 드세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차갑더군요. 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켰죠. 수영이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비싸요. 마트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민준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반찬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빠듯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제가 작게 말했어요. 강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익 웃었죠.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수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남편을 향해 눈을 부라렸죠.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거든요. 문을 닫았어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며느리 수영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혀를 찼어요. 한숨을 쉬었죠. 눈을 굴렸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어느 날 수영이 물었어요. 직설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았죠.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만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수영은 코웃음 쳤어요. 갈 곳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구청에 가시든지 복지 혜택 알아보시든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수영은 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죠.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숨을 못 쉬겠어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들리지 않았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기대는 거예요? 다른 친척은 없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문을 노크했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혹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죠.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냐?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짐은 아닌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도 있고, 수영이도 힘들어하고, 변명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알겠다. 내가 알아볼게. 민준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빛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생각했죠.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었어요. 지옥 같은 한 달이었죠. 수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말했어요. 요양원이라도 가시든지 구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못 받으려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짐을 쌌습니다. 왔을 때와 똑같이 작은 가방 하나였죠.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영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죠.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갈게. 제가 말했어요. 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수영이 보였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갈 곳이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였죠.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이었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어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발걸음만 옮겼죠.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빠 보였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민준이 번호밖에 없었죠. 친구들 번호도 있었지만 오래됐어요. 연락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영희, 제 오랜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죠.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연락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죠.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희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웠어요.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나 미순이야. 어머, 미순이 언니?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희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바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일, 집을 나온 일, 아들 집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다시 쫓겨난 일까지. 영희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그 불효자식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했죠. 영희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어요. 1시간 넘게 걸렸죠.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언니, 어서 와. 영희가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영희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영희가 이불을 펴줬죠. 여기서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영희가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죠. 언니 많이 먹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영희가 밥을 푸며 말했어요. 제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반찬도 많이 놓았죠. 저는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영희가 물었어요. 왜 울어? 밥이 맛없어?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제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어요. 우리 사이에 고맙긴. 언니, 이제 그만 울어.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한참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 집에서 지냈어요. 영희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이었거든요. 영희가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미안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영희가 없을 때 혼자 울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세상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는 아직 건강해. 할 수 있는 게 있어. 포기하지 마.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영희 집에 있었어요.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영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던 영희가 우편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언니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도착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법무법인? 나한테 무슨 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멈췄죠. 김재철 씨의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 오빠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문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내용이야?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우편을 보여줬습니다. 영희가 읽었죠. 오빠가 뭔가 남긴 거 아니야? 어서 가봐.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오빠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했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특별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저는 오빠가 뭘 남기셨을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서울 시내였습니다. 큰 빌딩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김미순입니다. 편지를 받고 왔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미순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았죠. 고 김재철 씨의 동생이 맞으시죠? 네, 제 오빠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 10년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최근 정리 과정에서 발견됐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고인께서 김포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3,000평 규모입니다. 3,000평? 저는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 토지를 김미순 여사님께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재 김포 지역 개발 호재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감정가는 약 50억 원입니다. 5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0억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서류가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저는 멍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갈 곳도 없던 제가 50억 원의 땅 주인이라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가치는 더 오를 것입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죠.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영희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50억? 언니,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어요. 제 머릿속엔 민준이와 강수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쫓아냈던 그들. 냉정하게 대했던 그들.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죠.
영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가 달려왔어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빠가 김포에 땅을 갖고 계셨대. 3,000평이나.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입을 벌렸어요. 3,000평이면 엄청난 건데? 그래서 얼마래? 50억이래. 지금 시세로. 제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았어요. 50억? 세상에. 언니 대박이잖아. 기뻐했습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근데 왜 안 기뻐 보여?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왜 말 안 했을까? 살아계실 때 한마디만 했어도 오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읽어봤죠. 내 동생 미순에게 넌 평생 힘들게 살았다.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지. 이 땅은 내가 받아야 한다. 편하게 살아라. 오빠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어요. 저를 항상 챙겨주시던 오빠.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오빠.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좋은 오빠셨네. 언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50억이라는 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월세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영이도 보였죠. 가진 것 없다고 했던 말들. 요양원 가라던 말들. 냉정하게 쫓아냈던 순간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지낼 거야. 생각 좀 하고 싶어? 민준이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영희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죠. 어느 날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산책이라도 하자. 영희와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언니,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한테 화나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화가 나. 많이 나. 당연하지. 나도 화나는걸. 어떻게 친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영희가 분개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생각해. 언니 잘못 없어. 민준이가 잘못한 거지.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을 정리했어요. 결심이 섰죠. 민준이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삶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땅 일부를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수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땅 일부가 팔렸어요. 12억에 팔렸죠.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거든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영희가 웃었어요. 저는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답할게. 꼭. 보답은 무슨.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답이야. 영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알았죠.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근교에 좋은 곳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죠. 직접 가봤습니다. 방도 넓고 쾌적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입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였죠.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실버타운 들어가기로 했어. 그래, 어디?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영희가 봤죠. 여기 좋네. 언니한테 딱 맞는 곳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옷도 샀죠. 몇 년 만에 새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달라 보였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환해졌어. 이제 좀 사는 것 같네.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이번엔 큰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아니었죠. 영희가 배웅해줬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언니, 자주 연락해. 보러 갈게. 그래. 언제든 놀러와. 저는 영희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영희도 저를 안았죠. 언니, 행복해야 돼. 그럴게. 정말 고마워. 택시에 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영희도 흔들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죠.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도 컸죠.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오빠 사진이었죠.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더군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흘러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했어요. 제 미래를 말이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웃었습니다. 행복했거든요.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높았죠.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이곳 생활이 시작됐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죠. 음식이 맛있었어요. 영양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어요. 인사를 나눴죠. 모두 친절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입주했어요. 여기 좋아요.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이 넓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화면을 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참여했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엔 서예 교실에 갔습니다. 붓을 잡았어요. 먹물을 찍었죠. 글씨를 썼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녁엔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이 많았어요. 김 여사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돼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바쁘더라고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알아챘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어요. 반가웠습니다. 언니, 완전 좋아 보여. 영희가 소리쳤어요. 저를 안았죠. 그래, 나도 좋아.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민준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그 녀석 아직도 모르는 건가?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직 말 안 했어. 언제까지 숨길 건데? 모르겠어. 일단은 이대로 있고 싶네. 영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돌아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순 여사님,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남은 토지는 40억 원 정도 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고모, 저 재호예요. 조카가 전화 왔습니다. 순간 흠칫 놀랐어요. 재호야? 무슨 일이니? 고모, 큰일 났어요. 친척들이 다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니? 고모가 김포 땅 상속받은 거요. 50억짜리.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누가 말했어? 법무법인에서 친척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친척들 사이에 난리예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도 알아? 네, 민준이 형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고모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생각했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번호를 받습니다.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50억 땅의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나올까 뻔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왜 그러니?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김포 땅 상속받은 거. 말할 필요 없었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올 필요 없어. 엄마, 제발.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여러 개였죠. 모두 민준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수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오후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직원이 왔습니다. 김미순 여사님, 아드님이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민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했죠. 안 만나요. 하지만 로비에서 기다리시겠다고. 그래도 안 만나요. 돌려보내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나가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강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이제 와서 용서라니. 가진 것 없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돈이 있다고 용서를 빈다니.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준이 번호도 차단했죠.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죠. 차단했으니 당연했어요. 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요가도 하고 서예도 했죠. 어느 날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잘했어, 언니. 흔들리지 마.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흔들려. 이미 마음 정했어. 그래, 그게 맞아.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야 돼. 영희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민준이가 찾아왔다. 만나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펜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밝았어요. 제 마음처럼 말이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했죠.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셨죠. 웃음이 많았습니다. 민준이 생각은 가끔 났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연락하지 않았죠. 차단했으니 당연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손님이 오셨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굴까 싶었죠. 누군데요? 강수영 씨라고 하시는데요. 며느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안 만나요. 하지만 무릎 꿇고 계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만날게요.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걸어갔죠. 강수영이 있었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화장기도 없었죠. 저를 보자 강수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왔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수영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영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불편했죠. 일어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무실로 가자. 직원에게 부탁해서 상담실을 빌렸습니다. 수영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이제 말해. 왜 왔어? 수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 알아.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내가 땅 상속받은 걸 알기 전에도 그랬어? 강수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가난했으면 지금 여기 왔겠어? 그게 대답 안 해도 알아. 돈 때문이잖아. 50억 때문에 온 거잖아. 강수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인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정말이에요. 어머님 없이 지내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수영이 또 울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내가 화난 게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날 사람으로 안 봤잖아. 강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눈치 줬지. 반찬값 아깝다고 했지.
손주들이 날 냄새 난다고 해도 말리지 않았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난 내 엄마였어. 친엄마는 아니어도 가족이었잖아. 근데 넌 날 짐으로 봤어. 어머님,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게 말이 돼? 강수영은 울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어머님, 제발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줘. 어머님. 수영이 매달렸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다시는 오지 마. 난 너희랑 끝났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수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가 났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차단했지만 이메일은 막지 않았었죠. 엄마, 수영이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삭제했죠. 며칠 후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친척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해요. 불효자라고 해요. 맞아요. 저 불효자 맞아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었거든요. 아팠어요.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삭제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영희가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들었어? 뭘? 민준이네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대. 무슨 소리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친척들한테 완전히 찍혔어. 명절 모임에도 안 부른대. 불효자식이라고 소문났거든.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하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건 그래.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이네 엄마도 알았대.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냈다고. 완전히 혼났다더라. 잘 됐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회사 생활도 힘들대. 상사가 알았거든. 불효자라는 게 자업자득이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후회 안 해? 안 해. 조금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민준이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이에요. 성묘라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빠 산소 앞에서 엄마한테 빌고 싶어요. 제발이요. 읽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 산소, 거기서 민준이를 만난다면.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삭제했습니다. 추석날 혼자 지냈어요. 실버타운 식당에서 송편을 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가족들은 안 오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쁘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러려니 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죠.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웃던 아들, 엄마라고 부르던 아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었거든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살 겁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물들었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떨어졌죠.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지냈습니다. 이젠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죠. 상쾌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남은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전부요? 가족분들은요? 가족은 없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김포 땅과 남은 현금 모두 사회복지단체로 가게 했죠. 아동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잘 보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었죠.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죠. 모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일주일 후 영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안색이 완전 좋아졌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여기 생활이 좋아. 매일 규칙적으로 살거든.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언니, 유언장 썼다며?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했나 싶었죠. 응, 썼어. 민준이한테 한 푼도 안 남긴다고? 그래.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잘한 것 같아. 언니 마음이 그렇다면.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언니가 행복하면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희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실버타운 식당이었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좋네. 집에서 이렇게 못 먹어. 영희가 감탄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치? 영양사가 관리해줘서 그래. 영희가 돌아간 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올랐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차단했던 민준이 번호를 봤어요. 손가락이 그 위에 멈췄죠. 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정원이 하얗게 변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다 같이 캐럴을 불렀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76이 됐어요. 또 한 살을 먹었죠. 생일날이었습니다. 영희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언니 생일 축하해. 촛불을 켰습니다. 76개는 아니고 작은 초 몇 개였죠. 저는 웃었어요. 소원 빌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껐습니다. 영희가 박수를 쳤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차를 마셨죠. 영희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가을이 다시 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온 지 1년이었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 김포 땅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가치가 60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가 됐거든요. 팔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대로 둘 거예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기부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또 물들었죠. 1년 전 이맘때 저는 아들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죠. 처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공간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죠. 평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잊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1년간 친해진 박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네,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박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가족이 없어도, 아들이 곁에 없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효도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었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였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민준이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